119 TV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3월 넷째 주 KBL 로맨 팩트 1부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주 화제 만발이었고 저는 지금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먼 원정길을 다녀오셨다고. 그렇죠. 원정 네. 갔다 오고 26일 또 양희종 선수 은퇴식 갔다 오고 그래서 우리 또 이동환 기자도 뭐 여자농구 챔프전 갔다 오고 부산 그죠?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 전문 기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즌이 끝날 때가 되니까 네네. 여자농구도 끝나고 KBL도 끝날 때니까 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슈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 또 이제 지금 KBL이 팀당 거의 한두 경기씩만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또 이제 이 막판 순위 싸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거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네. 저희 입장에서는 꿀잼이죠. 그렇죠. 네, 농구팬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산이 21님이 이제 점프샷 우승팀 할 수 없다는 건 골든스테이트가 깨버렸습니다. 스펠맨은 뛰기만 하면 이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스펠맨의 어떤 이제 실질적인 코트 마진 어떤 플레이 클러치 타임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 보면서 또 이제 봉산이 21님이 또 반박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맞는 말씀도 있고 이게 한마디만 일단 말씀드리면 농구학 원론 우리가 경제학 원론 뭐 경제학 개론 뭐 이런 원론 그리고 경제학 개론 최신식의 입장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반박할 수 없어요. 봉산이 이일님이 크크크크 하시면서 저희를 약간 좀 이렇게 살짝 디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근데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말했던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특히 이제 이동환 기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 찰스 바클리가 이제 점프슛 팀은 우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한 부분이죠.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골든스테이트가 점프슛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페인트전 득점 생산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거기에는 그 특히 모션 오펜스 기반의 어떤 그 컷인과 엄청난 트랜지션이 있었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KC가 트랜지션이 강한 팀은 아니에요. 트랜지션에 초점을 맞춘 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갭이 조금 있다.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KBL과 NBA 특성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KBL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굉장히 많고 접전 상황에서 상대 가드들의 압박이나 이런 어떤 이제 더블팀 이런 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외국 선수의 어떤 페인트전 어택 능력 그러니까 사실 포스트업이라는 구시대적인 옵션을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3점 라인에 서 있지 말고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의 어떤 미스매치를 어택한다든지 이런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그런 이제 빅맨이 높이를 사이즈 좋은 선수가 높이를 활용하는 포스트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외곽슛 외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사이즈를 활용하는 플레이들이 나아졌을 때 스펠맨이 되게 조금 더 효율적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얘기를 했고 다만 이거는 또 플레이오프가 되면은 스펠맨이 어떤 플레이 보여주느냐 그리고 진짜로 스펠맨이 외곽슛을 우승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스펠맨 재평가 사과드립니다. 저는 재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 생각은 저는 좀 더 견고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기력을 좀 유심히 봤어요. 스펠맨 선수의 그 경기력을. 근데 스펠맨 선수 잘하죠, 당연히. 그리고 여전히 뛰기만 하면 이득인 건 맞고.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중요한 순간, 그럼 스펠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스펠맨 에이스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곽에 한 60한5%였던 방점이 있고 35%를 골 밑에서 뭔가 포스트업을 비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부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KGC가 강한 건 또 다른 문제죠. 어떤 부분이냐면 오세근이나 몬로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보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문성곤 이 공격 리바운드 들어가면서 스펠맨이 하지 못하는 그런 리바운드 그 보충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아반도가 내외곽에서 어떤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주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 스펠맨의 약점이 메워지는 거지. 그래서 KGC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정규리그 우승도 차지하고 그런 거지. 지금 스펠맨의 이런 플레이가 플레이오프 때 뭐 완전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KGC는 굉장히 강하지만 플레이오프 때 이 스펠맨의 그 약점 때문에 고전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제 보충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KGC가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은 비슷한데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견고한 이거 저는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 약간 평가가 바뀔 수는 있다는 입장. 저희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요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펠맨이 예를 들어서 3점을 어떤 그 매치업 상성이 굉장히 유리한 팀을 만나서 3점을 한 7개 8개씩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30점 이상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슈팅률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멤피스의 그 루크 케네아드 트레이드된 선수가 3점 슛 11개 중에 10개를 넣었어요. 그렇죠. 휴스턴전에서. 근데 그 선수가 매번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 선수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선수의 견고한 3점 슛 능력 플러스 휴스턴의 좋지 않은 외곽 디펜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KGC 스펠맨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캐나다보다는 지금 KBL에서는 훨씬 더 위치가 한 2단계 3단계 높은 선수이긴 하지만 플레이오프 가면 어쨌든 수비가 굉장히 좀 빡셀 거고 그렇게 보면 스펠맨의 그런 이제 슈팅 효율, 그 외곽에서 슈팅 효율은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거기서 우리가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죠. 그랬을 경우에는 30점 넣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시리즈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두 경기는 그렇게 임팩트를 줄 수 있지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확률은 좀 낮다고 봐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GC는 보충제가 많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스펠맨이 잘할 때는 스펠맨을 계속 밀고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머지 이제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잘 메우면서 뭐 한두 점 싸움을 했을 때는 KGC가 굉장히 유리하다. 전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민님이 KCC, DB, KD 중 누가 올라온다고 역대 최애 6강 진출팀일까요? 이 팀들 경기력 보니까 보기 힘들 정도던데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그 KCC와 KT가 연장까지 가는 어떤 접전을 치른 그때 KCC가 이제 한 점 차 승리를 거뒀는데 DB는 반면 또 연승을 달리면서 뭔가 이제 희망을 남겨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2, 3, 4위 경쟁하고 있는 저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LG 그리고 이제 ASK 현대모비스의 경기력이나 현재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자 6위 팀에 누가 올라오든 잡을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그 팀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팀들이 뭐 좀 경기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네가 가라 6강 이러면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위에 팀들이 워낙 이 뭐랄까 상향 평준화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죠. 더 약간 갭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짜임새가 굉장히 좋고 윙맨 자원의 차이점들이 있고 이 윙맨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있고 세컨 유닛의 어떤 그 로테이션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면 DB가 최근에 경기력이 꽤 괜찮습니다. 뭐 KGC하고 게임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26일 KGC전 양유종 선수 은퇴 경기 였음에도 불구하고 DB가 나름 잘했어요.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라거나 이승현 그리고 허웅 큰 무대에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전찬진 감독이 아마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가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변수들은 있는 그런 팀들입니다. 팀들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DB는 지금 7위지만 캐럿이 만약에 가입금 10억을 못 내면 올라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봐야 됩니다. 뿅망치님께서 트리플 포스트의 장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문제임. 미스매치를 이용한 플레이도 안 나오고 인사이드 장악력 하나도 없고 포스트 플레이도 전무함 그러면서 DB 어떤 문제점 얘기해 주셨고 이게 지난주 DB의 트리플 포스트 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 트리플 포스트가 변형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DB가 2승 1패를 했는데 경기력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강상재, 김종규가 내외곽을 오가면서 뭔가를 하니까 스페이싱이 아무래도 창출이 되고 또 이선 알마노가 중심인데 그 나머지 선수들 뭐 이준이라든가 여러 이제 젊은 선수들의 활동력을 극대화하면서 그 선수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니까 트랜지션은 좀 빨라지고 높이 어떤 위력도 살고 또 트리플 포스트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냥 원 센터의 투 윙맨 그게 김종규가 반 윙맨 반 그 센터 역할을 하고 강상재는 메인 볼 핸들링 역할을 하면서 3번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플 포스트를 변형으로 가지고 가면 DB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걸 잘 해야죠.
그렇죠. 예. 저희가 조금 뒤에 DB 얘기할 때 한 번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롯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캐롯 팬분께서 경기력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이제 왜 가입금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캐롯이 지금 시즌 막판에 거의 뭐 6강이 확정돼서 힘을 뭐 이제 주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입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사실은 시즌이 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슈를 계속 다룰 수밖에 없고 자 저희 녹화 시점이 3월 27일인데 지금 마감 시간까지 4일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캐롯이 이 10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하고 그 최근에 열린 이사회에서도 만약에 못 내게 되면 미리 얘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확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저희가 지난주에 캐롯이 지난주 화요일 날 총 미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뭐 박노하 대표, 허재 대표 그리고 김승인 감독, 정경호 단장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루머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캐롯의 이제 그 자금 담당이 박노하 대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준비해라라고 단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부에서는 근데 그동안 계속 임금 체불이 되고 뭐 해왔으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근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취재된 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살짝 오리무중이고 그러나 지금 캐롯 측에서는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간다라고 하면서 김승인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는 믿고 간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김승인 감독이다 캐롯 선수단도 이제 반신반의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니 믿고 가고 또 그 정황상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모기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또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근데 그 작업은 아마 4월 31일까지 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4월 31일요. 근데 3월 31일 날 이 가입금을 못 내게 되면 회원 자격이 지금 캐롯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 모기업 찾는 부분 그러면서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10억을 내야 되는 상황. 캐롯 고위수뇌부 같은 경우에도 내야 되는 안 그러면 이제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이건 루머 수준인데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계속 루머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가입금 10억 중에 한 9억 정도 지금 마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이 좀 변했다. 낼 수 있다. 그리고 고위수뇌부에서 캐롯 고위수뇌부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선수단 임금도 3월 31일까지는 해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내부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면 그 부분은 좀 반신반의할 부분이 있다. 근데 가입금 10억은 일단 내면서 플레이오프 가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보면 그 부분입니다. 캐롯이 가입금을 낼 확률이 지난주보다는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그 가닥이 언제 잡히냐면 3월 29일 혹은 3월 30일 날 잡히고 그래서 그 정경호 단장이 KBL 이사회에서 만약에 못 내게 되면 빨리 얘기해 주겠다 얘기했잖아요. 이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있는 거고 또 캐롯을 인수하려고 하는 모 기업, 모 자치단체인데 거기서 손조건이 뭐냐면 4월 31일까지 그런 빚이나 이런 문제들을 다 청산하고 와라. 그게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캐롯의 지금 가입금 10억 원은 지난주와는 좀 뭐랄까 결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고 확률은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비관적인 분위기가 사실 팽배했던 게 사실이고 현장에서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일주일 만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뭐 김승희 감독님도 이제 플레이오프 준비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게 지금 진짜 뭐 말씀하셨지만 29, 30 이때 결정이 되면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31일쯤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들린 얘기로는 이제 뭐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련된 다른 업체들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선수들도 지금 조금 되게 힘든 부분이 더 생겼다는 얘기들이 막 들려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가입금 내고 그 이후에 이 임금 문제도 좀 빨리 해결이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직 좀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롯의 어떤 플랜은 뭐냐면 가입금을 일단 해결을 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오리온과의 어떤 문제도 어느 정도 풀었다고 뭐 이제 얘기들을 해요 내부에서는.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돈을 이제 마련을 해서 줄 부분은 주는데 대신 만약에 못 준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모기업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 찾으면 거기에서의 어떤 지원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보관인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잘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면 될 것 같고, 캐롯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캐롯이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 요것만 이제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성현 선수가 지금 뭐 달팽이관 이상으로 플레이오프 출전이 가능하냐 마느냐 요 기록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성현이 지금 이제 정규 시즌 나오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보도가 됐는데 이제 이유는 뭐냐면 그 달팽이관 손상이 되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 느끼면서, 이게 사실 달팽이관이 이 청각 이제 어떤 기능을 하지만은 그 뭐 신체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평행기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사실은 플레이를 하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일상생활도 되게 힘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현재 치료 중이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되게 좀 다양한 얘기들 떠돌더라고요. 뭐 이제 그냥 이건 루머 수준인데 뭐 되게 심하다는 얘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전성현 선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 전성현 선수 이제 증상은 정확하게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달팽이관 손상에 의한 돌발성 난청이고,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좀 의문이 갔던 게 뭐냐면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균형을 잡을 수 없는데 달팽이관 손상이 맞나? 이렇게 했는데 전성현 선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처방을 그렇게 받았고 달팽이관 손상에 의한 돌발성 난청이다. 그러나 그게 이제 달팽이관 손상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균형감각 잡는데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금 현재 치료 중인데 사실은 이제 전성현 선수가 지금 임금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카드값도 밀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카드값은 갚았답니다. 다행히 진짜 네, 다행이네요.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주식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갚았대요. 갚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캐롯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 플레이오프 못 나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치료는 그냥 천천히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뜨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성현 선수는 그러면 치료를 갖다 좀 해보고 진짜 웬만하면 플레이오프를 좀 나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집중 케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전히 이제 확답을 못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전성현 선수 마음대로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꼭 뛰고 싶고 지금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처방을 받고 일주일 뒤에 리이벨리에이션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시 재검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좀 지켜보기로 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전성현 선수가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주간 성적 2승 1패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7위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 팀이 7위지만 지금 이제 캐롯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6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뭐 이제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은 뭐 그거 외에는 사실은 최근에 연승을 되게 길게 달리면서 완전히 분위기 반전을 이뤄냈거든요. KT전하고 이제 한국가스공사전이 절정이었죠. KT전에서는 뭐 압도적인 승리가 됐고 힘의 차이가 있었다. 이 경기가 사실은 7위 싸움에 굉장히 분수령이었는데 DB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고, 여기에 힘이 남아 있다. 그리고 가스공사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고전하다가 이승 알바른 선수의 극적인 역전 버저비터로 승리가 또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KT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막판에 뭐 KCC를 둘러싼 뭐 6위 결정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DB와 KT의 7위 결정전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굉장히 최근에 뭐 DB도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었고 KT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약간 뭐 시속 게임이 되지 않을까, 두 팀 다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외로
DB가 그냥 한 수 위의 어떤 경기를 보여주면서 네. 이겨버렸습니다. 네. DB가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잇몸 농구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두경민 선수 없고 김연호 선수 없고 즉 이제 백코트 자원이 핵심 2명 그러니까 한 명은 에이스 또 그쵸. 하나는 벤치 에이스 두 선수가 지금 없는데 이 두 선수는 사실은 지금 살짝 인저리 프런이에요. 그렇죠. 부상이 굉장히 많고 내구성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이제 이선 알바노 선수가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고 제가 그랬죠. 아시아 최고의 쿼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합니다 이 선수가. 그렇죠. 엄청 잘하고 이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연간 3인박 정호영, 이준희 그리고 이민석 선수까지 로테이션을 돌면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런트 코트 강상재, 김종규, 프리먼 이 세 선수가 또 잡아주니까 DB가 굉장히 좋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김주성 감독 대행의 어떤 선수비 마인드. 이게 수비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여기 수비 활동력이 좋아지게 되면 그 팀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뭔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주성 감독 대행이 처음 지휘봉을 잡았을 때 바로 DB가 조금 상승을 탔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어떤 DB 어떤 선수들의 어떤 이제 마인드셋 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때도 보면 지금과 비슷했어요. 어떤 수비적인 색깔을 일단은 최대한 견고하게 입히고 이후에 어떤 빠른 아웃렛 패스 통한 어떤 트랜지션 게임 이걸로 이제 반전의 어떤 경기를 보여주면서 연승을 탔다가 자 그 후에 다시 확 갑자기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이 타이밍이 두경민 복귀 그리고 외국 선수 이슈 그렇죠. 이게 같이 겹치면서 그 전에 경고했던 부분 여기서 이제 김주성 감독이 새로운 어떤 변수가 생기니까 여기에 공격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약간 변화를 줬다가 이게 같이 완전 어그러지면서 확 미끄러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두경민이 또 이탈을 해버리고 안 되겠다. 그리고 외국 선수 디존 데이비스가 합류하고 이러면서 다시 수비적 색깔로 태세를 바꿨죠. 여기에 트리플 포스트 가미하면서 지금 다시 완전 상승 곡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김주성 감독 대행이잖아요. 경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수비적 색깔을 입히면서 뭔가 팀을 이제 장악하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네. 이제 이렇게 지금 좀 평가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 모르죠. 그 시즌 사실 이제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수들 움직임 자체가 시즌 초반하고 완전 달라요. 네, 맞아요. 강상재, 김종규 그렇고 뭐 이선 알바노는 계속 꾸준히 괜찮았었는데 근데 이제 쓰는 타이밍 자체를 이제 수비의 방점을 찍으면서 그런 이제 선수들의 어떤 그 동기부여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그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DB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객관적 전력도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이제 뭐 김주성 감독 대행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제 선수단의 어떤 변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작 좀 이렇게 하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지금 다행입니다. 다행인 거고 그래서 DB는 아마 이렇게 해서 시즌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비시즌 때 이제 김준석 감독 대행이 뭐 꼬리표를 떼거나 아니면 다른 감독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김준석 감독 대행이 올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또 팀 색깔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외국인 선수 1옵션을 어떤 타입으로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DB의 색깔이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팀 개편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팀 개편, 이제 로스터적인 어떤 변화. 그렇죠. 지금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젊은 선수들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일단 지금 당장은 DB가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가게 되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B의 어떤 로스터 개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슈인 게 결국엔 강상재, 김종규의 어떤 활용인 것 같아요. 이거 트리플 포스트 외국 선수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것도 관련인데 최근에 이제 김주성 감독 대행이 했던 얘기가 강상재와 김종규를 번갈아 가면서 쓸 경우에 어떤 투입 타이밍이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존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로테이션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단순히 뭐 트리플 포스트가 좋아서인 것도 있지만 이 두 선수 다 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로테이션적으로도 트리플 포스트를 가동하는 게 같이 세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뭐 김주성 감독 대행이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트리플 포스트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들고 지금 이제 시즌 말미에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게 이거 좀 뭐랄까 경고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된다면 아마 DB는 다음 시즌에 이 말씀하신 대로 트리플 포스트를 목표로 외국 선수 구성을 어떤 컬러를 조금 이제 감안을 해서 좀 영위를 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난
이후의 문제이지만 만약에 김주성 감독 대행이 계속 지휘봉을 잡게 되었을 경우에는 고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는 이제 시너지가 발생을 할 텐데 또 외국인 선수가 이제 정통 빅맨으로 가느냐 또는 이제 그 다재다능한 포워드형 멀티로 가느냐. 그렇죠.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비시즌에.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현재 이제 10위고요. 13승 39패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최하위 머물고 있지만 네. 이 선수 지금 인상적인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신동혁입니다. 이름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름이 지난주에도 이름 좋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또 이제 신동혁이 한 번 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니 이 선수가 사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 수비 자원인 줄 알았는데 프로 와서 보니 슛이 좋다. 뭐 이제 드리블 점프 슛이나 그렇죠. 3점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21일 모비스전에 3점 4개, 25일 캐럿전에 3점 5개를 성공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KBL은 3점 이제 뭐 성공률 이런 거 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몇 개 이상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채우면서 지금 3점 성공률 44.1%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 선수는 중박을 넘어선 대박이죠. 초대박이죠. 이게 지금 이제 뭐 점프볼 이재범 이제 선배께서도 이제 기사를 쓰셨는데 이게 신기성 그분이 또 네. 데이터 덕후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숫자를 엄청 좋아하시고 정말 꼼꼼하신 분이 직접 이렇게 사실 제가 함부로 뭐 얘기 드리지만 이제 원석영 기자, 유동혁 기자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이렇게 네. 많이 찾잖아요. 네네. 저는 재범 선배 하시는 거 봤습니다. 직접 엑셀 만들어서 네 맞아요. 직접 돌리세요. 자신만의 맞아요. 표가 있으신 걸 봤습니다. 그 이재범 선배하고 네. 박세훈 기자가 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예. 네. 파고드시는 스타일. 그렇죠. 네. 부럽습니다. 네. 네. 굉장히 또 리스펙트 해야 되는 분들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기록이 또 신기성 이제 현 해설위원 네. 이 신인 시절 이후에 어떤 최고 3점슛 성공 기록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44.1%면 정말 네. 좋은 기록이고 그렇죠. 훌륭합니다, 진짜 사실. 예. 그리고 네. 이 선수가 사실 이제 연세대 시절에 뭐 견고한 수비 그리고 3점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수비에 비해서는 공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좀 박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연세대에서 이제 지도했던 은석 감독은 왔을 때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수비력하고 이제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다. 그 수비와 팀 플레이 하는 선수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이 선수가 내려왔을 때 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러면 수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근데 공격에서는 글쎄라고 했는데 의외로 3점 기복이 진짜 좀 심한 선수라고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렇죠. 44.1%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야, 진짜 대단합니다. 네. 저 진짜 솔직히 고백 하나 해도 됩니까? 네. 그 드래프트 전에 저한테 하시게요? 부담스러운데. 사랑합니다. 안 돼. 안 돼. 사랑해요 신동혁. 네. 아니 제가 사실은 드래프트 전에 연세대 경기를 좀 계속 좀 꾸준히 봤을 때 신동혁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 슈팅력이 네. 대학 무대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셀렉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셀렉션 좋지 않고, 이게 뭐 사실 그걸로 판단해서 포물선도 되게 막 불안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프로에 왔을 때 뭐 윙어로서 이제 뭐 수비하는 가치는 있겠지만 3점을 이런 식으로 던지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연세대 팀 동료였던 유기상 선수가 또 워낙 이제 스크린 받은 이후에 3점이 최고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막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런 느낌도 있었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삼성이 6순위로 뽑을 때도 네. 삼성의 현재 니즈에 맞는 선수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해가 됐지. 이 선수가 대단한 어떤 3&D 윙 유망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이게 선수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1년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빨리 성장하는 게. 그리고 그것도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이원석 선수한테 물어봤을 때 그 은희석 감독님이 오고 나서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은희석 감독님이 아무래도 대학 때 같이 한솥밥을 먹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이미 잘 아는 거죠. 훈련 그렇죠.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기 내 시스템도 있지만 평소에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경기 준비 시스템을 알다 보니까 되게 적응하기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신동현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 프로에 처음 오면은 완전 프로라는 무대도 낯설고 그 팀도 낯설고
예, 그리고 다 낯선데 어쨌든 굉장히 익숙했는데 4년 동안 함께했던 은희석 감독님이 바로 함께하니까 굉장히 좀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좀 자신이 발전해야 될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루키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의 신예들이 많은데 뭐 차민석 선수도 지금 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조금씩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원석 괜찮고 신동엽 네. 괜찮고 은석 감독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삼성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다음 시즌에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신동엽 동혁이 잘하고 있어. 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주간 성적 3패입니다. 네, 이제 8위로 내려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팀은 이제 6강 트래징 넘버도 소멸됐고 어제 KCC전 지면서 이제 7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시즌이 끝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시즌에 일단 실패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시즌전 플랜이 완전히 어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즌 전이었나 시즌 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동혁 기자와 함께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남는데 프로의 시즌은 사실은 시즌 전에 70-80% 일단 만들어진다. 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시즌 시작했을 때 뭔가 누수들이 생기는데 그걸 메워가는 것이지 시즌 중에 뭔가 완전 새로 만들고 새로 그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맞아요.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KT를 보면서 아이팀이 비시즌에 생각했던 플랜을 사실 시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바꿔야 되고 또 바꾸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원했던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온 채 그냥 약간 애매하게 가다가 그냥 시즌이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동현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보세요. 보십시다. 우리 올 시즌에 1위하는 KGC. 자 모션 오펜스 계속 가지고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과죠. 물론 객관적 전력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비시즌의 그런 플랜들이 작동이 되면서 여기 배병준이라든가 뭐 한승이라든가 또 지금 정준원도 있고 박지훈. 그렇죠. 뭐 KGC는 얘기했지만 완전히 그 히트 상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근데 그게 이제 비시즌 때 해왔던 그 견고한 그런 팀 플랜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선수들의 어떤 위력이 극대화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LG 그렇고. 그렇죠. SK는 좀 다사다난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핵심 코어가 있는 거고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상위권 팀들이 이제 그런 이제 비시즌 때였던 그 준비 이런 부분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뭔가를 하는데 하위권 팀들이 이렇게 보면 자 DB 동네 농구 한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7위. 그렇죠. 그리고 가스공사는 저는 이제 잘 못 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자 KT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갈아엎었잖아요. 삼성 갈아엎었죠. 그렇죠. 예. 그 이게 물론 뭐 객관적 전력인 부분도 있지만 비시즌에 어떤 그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NBA보다는 KBL이 확실히 유동적인 것 같아요. 유동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KT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해서 트랜지션 중심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두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교체를 하면서 좀 반짝 상승세를 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든 즉 이제 조직력이나 디테일에서 승부처에서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 거죠. 시즌 중에 뭔가를 바꾸면.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게 KBL 시즌 중에 뭐 이제 사실은 스케줄상 뭐 5일 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피버 브레이크도 있고 이런 경우들 있지만 사실 그때 뭔가를 다 바꾸기에는 이 다른 팀들이 준비해온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KT 그 외국 선수 교체 후에 잠깐 상승했을 때 그 얘기했었죠. 이게 지금은 팀들이 파악이 안 돼서 일단은 KT가 좋긴 한데, 근데 이게 만약에 상대 팀들이 이제 전력 분석이 되고 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위기다. 그때부터는 또 이제 준비를 다 해오기 때문에 그때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확 미끄러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KBL 진짜 만만한 리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죠. 파악이 되는 거고 그 약점을 공략을 하게 되면 승부처에서 한 두세 점 싸움이 됐을 때는 조직력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또는 조직력 플러스 그 팀 에이스의 그 코어의 극대화. 맞아요. 요 두 가지 싸움인데 이 두 가지 싸움에서 KT가 좋지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에이스 싸움 이제 이 어떤 대신 해줄 줄 알았던 선수들이 못 해준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가드진에서도 이 정성우가 집중 견제랑 부상 때문에 또 고전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KT는 지금 사실 로스터를 봤을 때 자 이 팀이 지금 8위 할 팀인가? 사실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이렇게까지 미끄러지는 거지. 이 사실 좀 아까워요. 이 팀은
저는 사실 6강 경쟁은 기본 이상으로 할 줄 알았어요. 네, 시즌 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많이 아쉬운 시즌이 아닌가. 그래서 자 이제 시즌이 거의 뭐 종료가 됐는데 이제 비시즌 앞둔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최대 양홍석 그리고 네. 한의원, 김동욱이 동시에 FA인데 김동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베테랑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잔류를 하게 될지 뭐 재계약을 하게 될지 이거 좀 아니면 타 팀에 또 오퍼가 있을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의원은 살짝 이제 FA 중박 느낌이 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양홍석이 최대한데 지금 올 시즌을 기점으로 가치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대역급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KT가 과연 양홍석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호은과 양홍석의 원투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비시즌 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KT가 단순 농구단 보면 스포츠단 쪽에서 사실 이 양홍석 선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네.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은데,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또 양홍석 선수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KT의 의지와 별개로 이거는 또 양홍석 선수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설득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KT는 당연히 잡으려고 하겠죠. 예,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또 다른 변수는 이제 선수의 감독. 그 양홍석 선수 좀 더 네. 얘기를 하면, 네네. 그러니까 양홍석 그 지금 나오는 선수들이 보면 문성곤, 정혁은, 양홍석 또 있나요? 최준영. 최준영. 근데 최준영 네. 뭐 SK에서 잡으려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좀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대현이라든지 이대현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자원들이 많아요. 맞아요. 거다가 네. 거기에 이제 포지션 중복을 피해야 되는 문제죠.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홍석을 정말 원하는 팀이 몇 팀이나 있을까? 요거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상황이 살짝 좋지 않긴 해요. 그러니까 올 시즌을 기점으로 양홍석의 저 정도구나. 뭐 이런 부분도 좀 보였던 것 같고, 또 뭐 양홍석을 할까 문성곤을 할까 뭐 정혁을 할까 이대현을 할까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최준영을 할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KT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 계약이 좀 걸려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성재 감독님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얘기가 또 들리는데, 그중에 조금 사실 이제 대세론이 또 이제 좀 재계약 힘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지켜볼 부분이긴 하지만 KT가 지난 시즌 끝나고 사실은 성재 감독님은 그대로 이제 잔류를 했지만 이제 코치분들이 좀 바뀌셨어요.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좀 결별의 어떤 암시를 하는 어떤 뭐랄까 복선인지, 혹은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이제 좀 어떤 신선한 변화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이것도 얘기가 좀 있어서 이건 저희가 또 시즌 끝나고 한번 좀 계속 취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농구판 바닥이 진짜 말들이 많은 게, 사실 성재 감독이 지금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루머가 또 어떤 루머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KT의 줄을 타고 누가 내려온다 막 이런 얘기들, 무성한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KT가 지금 성재 감독과 재계약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선택의 문제인데, 만약에 안 할 경우에 다른 감독이 내려왔다 이러면 이상한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상한 선택은 제발, 특히 이제 학연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는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KBL 감독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 10개밖에 없는 자리다 보니까, 워낙 이제 또 정말 대단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게 사실 뭐 KT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감독직에 다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머의 실제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KT 뭐 고유순의 분 누가 뭐 Y대 출신이다, K대 출신이니까 그쪽에는 누가 그쪽으로 연출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건 좀 제발 아니다. 그냥 진짜 잘하는 감독을 좀 데리고 와라. 그렇죠. 만약에 데리고 오려면 능력 있는 감독, 아니면 서준수 감독하고 재계약을 하시든지.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스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또 이번 주 2패입니다. 이 DB에도 이제 역전패를 당하고 계속 이제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팀 이제 뭐 9위로 시즌을 마감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 팀이 모비스 LG에 12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제목을 쌍둥이 포비아. 네. 아니 지금 시즌 전체 패배 중에 12패를 특정 두 팀에게 당하면 이건 정말 거의 뭐 천작 수준으로 당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스공사가 지금 이제 6위권과의 격차를 생각했을 때
반타작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타작만 했어도 약간 상황이 꽤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아쉬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스공사 쌍둥이 포비아, 그러니까 이 LG와 현대모비스의 약한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감독들 성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상현 조동 감독님이 사실은 이 또 다른 감독님 전희철 감독님과 더불어서 디테일에 약간 끝판왕 같은 스타일이세요. 그렇죠. 올 시즌에 그렇죠. 예, 굉장히 꼼꼼하시고 비디오 보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 디테일을 바탕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이런 스타일이시고 사실 뭐 이제 가스공사는 그럼 경기 준비 안 하니 그건 아닙니다만 가스공사는 일종의 그런 걸 중요시합니다. 에너지 레벨과 어떤 그렇죠. 멘탈 부분, 약간 선이 굵은 농구. 예,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색깔 차이가 이게 상성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LG나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제 LG나 현대모비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중요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어떤 적극성, 전투적인 거를 중요시하면서도 경기마다 디테일을 잡고 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가스공사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마침 또 LG는 또 지난 시즌에 가스공사에 유난히 강한 팀이기도 했었고 그런 상성에다가 여기에 또 이제 외국 선수 매치업의 이슈. 자, 이 프림과 마레이 여기서 사령탑의 어떤 성향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국 선수 매치업은 확실히 이제 LG와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강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프리미 할로웨이를 어쨌든 앞다는 측면들이 있고 그렇죠. 마레이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LG가 가스공사를 만나면 유리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결국 이제 승부처에서 그 힘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가 많죠. 역전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변수를 발생을 시켜서 다른 부분을 메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대처 능력이 사실은 가스공사에는 올 시즌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부처에서 할로웨이 1대1이에요. 근데 할로웨이 1대1인데 수비수가 프림이고 예를 들어서 마레이고 원이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방식으로 가야죠.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식을 전혀 선택을 안 하고 그냥 1대1을 하게 되니까 이대성도 죽고 정영훈도 죽고 이대현도 죽고 나머지 이제 전력적으로 좋은 요소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약세적인 부분 이게 이제 가스공사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고 다음 시즌에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저희가 지적한 어떤 차이라는 부분에서 가스공사가 조금 더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스타일의 어떤 경기 운영, 시즌 운영이 그냥 계속된다면 다음 시즌에 뭐 분명히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이게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또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 가스공사가 지금 완벽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누굴 잡고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렇죠. 이대성, 그렇죠. 정혁은, 이대헌, 그렇죠. 그죠? 일단 코 3명이 FA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 잡고 어떤 선수 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올 시즌에 가스공사의 어떤 뭐 전술적인 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했기 때문에 선호도가 과연 있을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떤 선수 잡고 어떤 선수 했을 때 팀이 개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칭 스태프는 1년 더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가스공사는 지금 그 기재부에서 예산의 어떤 그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동 감독을 그 중간에 뭐지 경질을 하고 새로운 감독을 세웠을 때 그런 이제 여유분의 어떤 그 금액을 연봉을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제 예산을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기존에 지금 코칭 스태프가 또 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이 팀이 어떻게 바뀔까? 똑같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그래도 막 그러니까 시즌 말미에 경기력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다만 접전을 다 지죠. 그렇죠. 네, 이게 좀 문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창 안 좋을 때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들었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선수단과의 어떤 이제 조금 약간의 어떤 코칭 스태프의 시너지나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고, 그게 또 이제 이 FA 3인방의 어떤 이제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아직 뭐 표면상으로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이거 지켜봐야겠지만. 가스공사 좀 지켜봐야 되는 팀이 아닌가. 지금 이번 비시즌에 굉장히 조금 이제 확 무너질 수도 있고 의외로 뭔가 잘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거 조금 봐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가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스공사 팬분들도 그렇고 이유가 뭐냐면 KT는 부진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훈이 돌아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지금 외국인 선수 2명이 사실상 롤플레이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강력한
1옵션을 데리고 오고 2옵션을 보조로 쓴다 그러면 이 팀이 또 전력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KT는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처음에 컨셉을 잘못 잡아서 갈아엎었잖아요. 뭐 삼성도 지금 팀컬러를 형성을 하면서 뭔가 이제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스공사는 도대체 문제가 뭔지 원인 파악이 잘 안 돼요. 이 팀은 진단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